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딱 한 장면으로 압축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었습니다. 9,000이라는 숫자, 몇 년 전만 해도 술자리 농담으로나 던지던 숫자였죠. 그런데 그 신기록이 세워지던 바로 그날, 거래된 917개 종목 가운데 791개가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역사상 최고인데 10종목 중 8, 9개는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었던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 지수는 신고가라는데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이지 싶으셨다면 그건 여러분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는 겉으로 축포가 터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시장의 거의 전부가 소외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좁은 한 주 중 하나였어요. 오늘은 이 신고가의 정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지수만 끌어올리고 나머지를 통째로 비워놨는지를요. 먼저 누가 이 좁은 길을 혼자 달렸는지부터 보죠. 답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였습니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대표 상장 지수 펀드가 한 주 만에 7% 넘게 뛰었고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상승의 선봉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였습니다. AMD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0% 넘게 솟구쳤고 올해 들어서는 130% 넘게 올랐어요. 1월에 200달러대였던 주가가 지난주 530달러대까지 온 겁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월가의 주요 증권사들이 AMD 목표가를 줄줄이 끌어올렸고 일부는 600달러대 후반까지 제시했어요. 엔비디아 말고 인공지능 연산을 책임질 두 번째 회사가 누구냐는 질문에 시장이 AMD라고 한 표를 더 던진 셈입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인 MI400 계열 출시가 올여름으로 다가온 것도 기대를 키웠고요. 정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엔비디아는 같은 주에 2.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주가 상승률로 보면 엔비디아가 AMD 같은 후발주자들에 밀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반년 넘게 이어져 온 흐름이에요. 지난주는 그 구도가 뒤집힌 게 아니라 벌어져 있던 격차가 한 번 더 또렷해진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웠던 건 아시아였어요. 일본 니케이가 한 주에 약 8% 올랐고 대만 가권이 5% 넘게 뛰었고 우리 코스피는 무려 11% 넘게 솟구쳤습니다. 한 주에 11%면 보통 한 해 농사예요.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의 두뇌 바로 옆에 붙어 데이터를 쏟아붓는 초고속 메모리인 HBM의 신제품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목요일 하루에만 6% 넘게 올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어요. 삼성전자도 4% 넘게 따라붙었고요. 코스피 9천의 주인공은 사실상 이 두 회사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791개 종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48%대에서 56%대까지 불어났습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찍은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 두 종목이 신고가를 찍고 나머지를 등에 업고 끌어올린 거예요. 미국이라고 달랐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종합지수는 2.4% 올랐지만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6개가 하락했어요. 같은 주에 다른 위험 자산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비트코인을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오히려 빠졌고 이번 달 들어서는 10% 넘게, 올해 들어서는 30% 가까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지난주가 단순히 위험을 좋아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돈이 위험한 곳마다 골고루 몰리는 장이었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떴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든 위험으로 퍼진 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위험으로만 빨려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서 빼서 반도체에 몰아넣은 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를 위험 선호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도체 쏠림장이라고 불러야 정확해요. 한 가지만 빼고는 다 식어있던 장이었으니까요. 그럼 왜 하필 지난주에 반도체에 불이 붙었을까요? 실마리는 새삼스러운 곳이 아니라 우리가 몇 달째 들여다봐온 바로 그 변수, 유가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정상가는 한 주 만에 거의 10% 빠져서 배럴당 76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브렌트유도 7% 넘게 밀렸고요. 업종으로 보면 에너지가 한 주에 5.9% 빠지며 11개 업종 중 압도적인 꼴찌였습니다. 전쟁 한복판인데 유가가 빠졌다는 게 이상하시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곧이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미국의 항구 봉쇄도 풀린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한동안 유가에 두껍게 얹혀있던 전쟁 보험료가 한꺼번에 녹기 시작한 겁니다. 연중 고점 대비로 보면 유가는 이미 20%가량 빠진 상태였고요. 무서운 헤드라인이 매일 쏟아지는데도 정작 가격은 거꾸로 내려가는 뉴스와 시세가 정반대로 가던 한 주였습니다.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유가가 빠지면 가장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장기금리예요. 물가 압력이 식는다는 신호니까요. 실제로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5%로 내렸고 30년물은 더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크게 웃는 게 누구냐? 바로 성장주. 그 중에서도 한참 뒤에 이익을 끌어다 오늘 값을 매기는 반도체 같은 종목들입니다. 먼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할인율이 낮아지면 그 미래 가치가 그대로 부풀거든요. 같은 사건 하나가, 정확히는 유가 붕괴라는 사건 하나가 에너지 업종은 그 주의 꼴찌로 끌어내리고 반도체는 그 주의 1등으로 밀어올린 겁니다. 한쪽의 손해가 곧장 다른 쪽의 연료가 된 거예요. 물론 반도체 상승을 유가 하나로만 설명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열기, 실적 기대, 외국인 수급이 다 겹쳤죠. 다만 지난주 에너지와 반도체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갈라진 그 갈림길 한가운데에는 분명히 이 금리 통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한 엇박자가 하나 숨어 있어요. 먼 미래 금리는 내려갔는데 정작 코앞의 금리 기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연준의 정책 금리를 두고 베팅하는 선물 시장을 보면 지난주를 거치며 시장은 올해 남은 기간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 쪽으로 기대를 옮겼어요. 지금 시장이 보는 연말 정책 금리는 현재보다 추가 인상 쪽에 무게를 둔 수준입니다. 연준이 비둘기로 돌아섰다는 그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 지난주 나온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표에서 고용 항목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7.9로 튀어 올랐고 신규 주문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7까지 솟았고 기업들이 치르는 비용을 보여주는 가격 지표도 다시 위로 올랐었거든요. 경기가 식기는커녕 물가 쪽으로 불씨가 다시 살아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채권 시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격에 박았어요. 가까운 미래엔 연준이 못 풀어준다. 하지만 먼 미래엔 유가 덕에 물가가 잡힌다. 반도체는 이 둘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먼 미래 쪽 신호만 골라 올라탔고요. 영리한 상승이긴 한데 동시에 한쪽 눈을 감은 상승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반도체하고 멀어 보이는 여러분 일상하고 무슨 상관이냐? 한국에 사신다면 이건 이미 여러분 노후하고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조용히 지나간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예상 시점이 4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뒤로 밀렸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갈 시점을 2065년에서 2069년으로 늦췄고 보건복지부 추산으로는 7년 가까이 미뤄졌어요. 그 1등 공신이 뭐였을까요? 바로 지난해 국내 주식에서 80%가 넘는 수익률을 낸 것. 그 한가운데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기금 자산은 1,526조 원으로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68조 원이 불었고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매달 떼이는 그 국민연금의 수명이 지금 이 두 반도체 회사의 주가에 올라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죠. 동시에 가장 서늘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 결국 같은 두 종목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직접 반도체를 안 샀어도 이미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난주 한국에서는 닷컴 버블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쏠림이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의 마지막 국면을 닮았다고 경고했어요. 시장의 주도권이 소수 종목으로 극단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거품 랠리의 끝물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두 종목을 빚내서 사들이는 규모,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도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고요. 저는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를 단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1990년대 말과 지금은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진짜 이익의 크기부터가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시장이 좁아질수록 그 좁은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길이 넓으면 한두 종목이 미끄러져도 다른 데서 받쳐주지만 길이 이렇게 좁으면 선두가 휘청하는 순간 뒤따르던 모두가 같이 휘청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그 좁은 길의 맨 앞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 하나 치러집니다. 그 시험의 이름은 마이크론입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이번 주 수요일 미국 장 마감 뒤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왜 이게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이냐?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드는 세 회사 중 하나예요. 사실상 이 셋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나눠 가진 구도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2026년에 만들 HBM 물량을 이미 계약으로 다 팔아치운 상태이고 다음 분기 매출 눈높이는 335억 달러 안팎, 매출에서 원가를 뺀 이익률은 무려 81%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제조업에서 이익률 80%대는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숫자예요. 그런 마진이 반도체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인공지능 메모리가 얼마나 귀하게 팔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그대로 확인되면 인공지능 메모리 호황이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단단한 구조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익률이 흔들리거나 가격이 고점을 친 기미가 보이면 지난주 코스피 9천을 만든 그 서사도 여러분 국민연금의 최근 성적표도 같이 의심받기 시작할 거예요. 게다가 이 신호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이 목요일 새벽에 성적표를 펼치면 그 결과는 같은 날 아침 한국 증시가 문을 열자마자 곧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크론의 성적표는 마이크론 한 회사의 점수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탄 우리 시장 전체에 대한 예고편인 셈입니다. 물론 시장에는 반도체 말고 나머지 절반의 경제도 있죠. 이번 주는 마침 그 나머지 절반의 안부를 묻는 실적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큰 경제지표 발표는 한산한 편이라 오히려 기업들의 성적표가 시장의 온도계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 새벽엔 글로벌 물류의 풍향계인 페덱스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페덱스는 전 세계로 오가는 화물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회사라 인공지능 반도체 바깥에서 실제로 물건이 얼마나 오가고 있는지 진짜 실물 경제가 살아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날엔 크루즈 여행 수요를 보여주는 카니발이 다음 날엔 중소기업 급여를 대신 처리해주는 회사라 미국의 작은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는지 줄이는지가 드러나는 페이첵스가 이어지고요. 반도체만 뜨거운 건지 아니면 경제의 나머지 절반에도 온기가 남아있는지 이번 주 실적들이 그 답을 한 조각씩 채워줄 겁니다. 다음 주 초에는 소비의 풍향계인 나이키 실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엔 연준 인사인 월러 이사의 발언이 예정돼 있는데 시장이 인하 기대를 접고 인상 쪽으로 막 기운 직후라 그의 입에서 매파적인 톤이 더 강하게 나오는지가 채권 시장의 다음 한 주를 좌우할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아진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풀릴까요? 역사적으로 소수 대장주에 쏠린 장은 결국 두 갈래 중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뒤처져 있던 나머지 종목들이 뒤늦게 따라 올라오면서 상승의 폭이 넓어지는 경우예요. 이러면 신고가가 더 단단해지고 좁았던 시장이 비로소 넓은 바닥을 갖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끌고 가던 대장주가 먼저 지치면서 받쳐줄 다른 기둥이 없어 지수 전체가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고요. 그래서 좁은 시장에서 진짜 봐야 할 건 대장주의 다음 주가가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지 여부입니다. 지난주만 놓고 보면 마지막 거래일에 중소형주가 잠깐 같이 튀어오르긴 했어요. 폭이 넓어질 기미가 아주 잠깐 비친 거죠. 하지만 그 한 번으로 한 주의 좁은 성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그 작은 불씨가 진짜 번져서 시장 전반으로 옮겨붙는지 아니면 다시 반도체 몇 종목으로 좁아지는지가 이 상승의 수명을 가늠하는 첫 단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걸립니다. 소외됐던 중소형주나 경기 종목이 살아나려면 보통 코앞의 금리가 내려와 줘야 하는데 지난주 시장은 정확히 그 반대로 단기금리 기대를 인상 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시장의 폭을 넓혀줄 바로 그 열쇠를 시장이 스스로 한 칸 더 멀리 치워둔 셈이죠. 그래서 폭이 단숨에 넓어지길 기대하기엔 환경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 이 모든 그림을 흔들 수 있는 변수와 그에 대한 시장의 첫 반응을 짚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중동입니다. 지난주 유가를 끌어내린 그 평화의 시나리오가 주말 사이 다시 삐걱댔거든요.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협상을 이어갔지만 일요일 밤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레바논 내 대리 세력을 즉시 멈추지 않으면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취지의 강한 경고를 날렸고 이란 대표단은 이에 항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 와중에도 이란산 원유가 봉쇄선을 넘어 계속 실려 나가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말은 험해졌는데 기름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 딱 그만큼 어정쩡한 상태인 거죠. 이 협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시장이 진짜로 주목하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스위스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가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협상에는 단순한 휴전을 넘어 이란산 원유 공급과 직결된 의제까지 함께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원유 제재 면제라는 대목이 결정적이에요. 이게 풀리면 그동안 막혀있던 이란 기름이 합법적으로 다시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협상은 평화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공급을 늘리는 협상입니다. 전쟁이 끝나서 유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면 기름이 더 풀려서 빠지는 거예요. 지난주 유가 급락이 단순한 안도가 아니라 수급의 방향 전환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고 이 면제안이 실제 합의로 굳어지면 유가를 누르는 힘은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막판에 엎어지면 시장은 풀릴 줄 알았던 그 물량을 다시 지워야 하고요. 나스닥 100 선물은 지난 금요일 정상가를 밑돌며 출발해 지금은 0.8%가량 빠진 채 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히 아래쪽입니다. 주말 사이 평화 시나리오가 삐걱대고 유가가 되튄 흐름과 떼어놓고 보기 어려워요. 지난주 반도체를 밀어올렸던 그 금리 통로가
유가 반등과 함께 살짝 거꾸로 돌기 시작한 셈이니까요. 실제로 주말 내내 방향이 더 분명했던 건 유가 쪽이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이 나란히 다시 튀어 올랐어요. 지난주 빠졌던 전쟁 보험료의 일부가 주말 사이 도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핵심 분기점은 깔끔하게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이란 협상이 다시 봉합돼 유가가 낮게 머물면 장기 금리가 눌리면서 지난주 반도체 랠리를 떠받친 그 연료가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둘째, 협상이 깨지고 유가가 다시 치솟으면 지난주 그 모든 상승을 만들어낸 금리 통로가 거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같은 변수 하나가 시장의 엔진을 켤 수도 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국에서는 총리 교체설까지 흘러나오는 정치 변수가 한 자락 더 깔려 있고요. 지난 한 주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저는 조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서 시장은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사다리에 모두가 매달린 한 주였어요. 그 사다리는 우리에게 코스피 9000이라는 기록과 국민연금의 4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동시에 그 사다리가 흔들리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함께 흔들릴지도 똑똑히 보여줬고요. 이번 주 목요일 새벽 마이크론의 성적표가 그 사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숫자로 말해줄 겁니다. 투자의 판단은 늘 여러분 각자의 몫이고 저는 어느 쪽으로 결판 날지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좁은 길이 무너지지 않고 이번 주에는 사다리 아래 넓은 곳까지 온기가 좀 더 퍼져서 시장이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 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한 주의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면 좋겠네요. 이 정리가 이번 한 주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